41번을 가서 차량 교체를 위한 불용 대상 차량, 불용 이제 사용하지 않는다 이거죠. 대상 차량은 부속기관 및 시도경찰청에 배정된 수량의 범위 내에서 차량 연수, 경과 등 이게 핵심이죠. 차량 사용 기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겁니다. 즉 사용 기간이죠. 사용 기간이니까 뭐 주행거리를 고려한 게 아닙니다. 주행거리가 제일 체크하기 쉽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중고자동차가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감가시키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주행거리가 아니라 기간입니다. 기간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선정합니다. 기간. 이걸 만약에 연식이라는 말로 바꾸면 될까? 안 됩니다. 사용 기간하고 연식은 달라요. 연식은 뭐냐면 여러분의 나이가 바로 연식입니다. 좋든 싫든 간에 한 해가 바뀜으로 인해서 12월 30일에 태어났건 1월 1일에 태어났건 딱딱딱 올라가는 거죠. 이게 바로 연식인 거고 사용 기간은 뭐다? 일자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연식은 몇 년 차죠? 네. 연식을 묻는다면 좀 불쾌하겠죠. 사람에게 연식을 묻다니. 네, 연식이 아닙니다. 네, 사용 기간이라는 점, 기간을 포커스로 딱 잡아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문장을 봤을 때 이제 이런 걸 이제 몇 번 훈련하시면은 이런 기간이 포커스가 되어 있는 거지 앞에 있는 이런 뭐 불용 대상 차량이라든가 시도경찰청을 갑자기 경찰서를 바꾼다든가 이런 식의 장난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만약 그런 가능성까지 고려하고 공부를 하게 되면 경찰학 자체가 사실은 접근 불가한 과목이 되어버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출제위원도 그 정도의 센스를 갖고 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이 너무 오버해서 혹시 이렇게 내면 어떡하지? 혹시 저렇게 내면 어떡하지?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큰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42번 가보죠. 자, 부속기관 및 시도경찰청의 장은 다음 연도에 소속기관의 차량 정수를 증감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매년 3월 말, 이게 중요합니다. 3월 말까지 다음 연도 차량 정수 소요 계획을 누구에게? 경찰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자, 두 개의 주줄로 되어 있는 긴 지문이지만 여기는 함정 포인트가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 첫째, 차량 정수예요. 체크, 차량 정수 체크. 자, 두 번째는 뭐다? 3월 말. 세 번째는 경찰청장입니다. 알겠죠? 이건 다 시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자, 부속기관 시도경찰청장은 다음 연도에 소속기관의 차량 정수, 자, 차량 정수를 증감할 필요가 있을 때 매년 3월 말까지 다음 연도 차량 정수 소요 계획을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죠? 세 가지 포인트를 이 지문에서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요거 제가 모의고사로 낼 겁니다. 알겠죠?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날짜 3월 말까지가 차량 정수에 대한 거고, 그럼 실질적인 교체는 언제 하느냐? 바로 밑에 지문으로 연동해서 넣어드렸는데 43번 바로 보고 가죠. 부속기관 및 시도경찰청장은 소속기관 차량 중에 다음 연도 교체 대상 차량을 바로 3월 말이 아니라 이건 11월이죠. 11월. 정수에 대해서는 3월 말, 그럼 교체 대상은 11월. 알겠죠? 11월. 요렇게 두 개로 구별을 반드시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지문으로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42번과 43번을 연동해서 같이 봐두셔야 돼요. 그렇죠? 다시 정리하면 자, 42번과 43번 문장은 똑같은 구조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세 가지. 자, 무엇을? 차량 정수를 어떻게 한다? 기한은 3월 말. 누구에게? 경찰청장에게. 여기에 뭐 서장이라든가 지부대장 들어오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기간으로 본다면 차량 정수에 대한 계획은 3월 말까지고, 그 다음에 교체 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보고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3월 말, 11월 말, 그리고 경찰청장에게, 그리고 차량 정수,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은 이 두 개 지문으로 충분히 한 두세 문제 영역까지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갖고 계신 기출문제집이라든가 나머지 자료들을 보시면 좀 더 잘 보이고 빨리빨리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드하게 객관식을 푸는 방법도 속도를 무제한으로 올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리면 다 나가 떨어져 버리겠죠.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게 포인트에 있는지를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아두시고 그걸 점검하는 게 바로 객관식에서는 중요한 하나의 트레이닝 과정입니다. 네. 자, 그래서 42, 43번 연동해서 보십시오. 이 지문은 나중에 오픈 카카오방에도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오픈 카카오방에 좀 채팅하지 말라고 하니까 계속 채팅하죠. 정말 그런 사람들은 추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갑시다. 만약 경찰 면접에 온라인상에서 활동 내역 이거 제출하러 가면 정말 재밌지 않을까요? 떨고 있고 떨고 있고 그렇죠. 뭐 신원조회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 강력하고. 알겠죠? 착하게 삽시다. 네. 선풀 달고. 자, 다음 44번 가보죠. 자, 보안 업무의 원칙 중에서 한정의 원칙이란 한 번에 다량의 비밀이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한정이라는 건 뭐냐면 그 정보를 제한하겠다는 것인데 누가? 알 사람만 알아라. 딴 사람은 몰라도 된다. 이게 한정성의 원칙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한정은 알 사람만 알아야 된다는 건데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한정한다라는 것은 누가 사람을 대상으로 너만 아세요라고 이렇게 범위를 정하는 거고 정보가 이렇게 하나의 조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연계되어 있죠. 그래서 정보를 조각 내어가지고 한꺼번에 좌르륵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뭐다? 쪼갠다는 말을 항상 부분화라고 불러줍니다. 사람을 부분화시킬 수는 없죠. 사람은 너만 알아. 이게 한정이에요. 근데 정보 자체를 쪼개는 걸 부분화, 좀 유식한 말로는 전문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부분한다는 것보다 정보 자체를 이거는 진짜 쪼개버리는 거죠. 그래서 퍼즐 한 조각만 노출됐다 하더라도 절대 알 수 없다. 나머지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 이게 부분화예요. 이게 부분하고 이게 한정화니까 이 이야기를 정확히 알아두시면 당연히 이런 문장은 외우지 않더라도 틀렸다는 걸 노출해낼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보세요. 44번. 보안 업무 중에 한정성의 원칙은 한 번에 다량의 정보 이게 뭐야? 한 번에 쩌르륵 노출되지 않도록 퍼즐처럼 쪼개버리겠다. 쪼갠다고 뭐라고? 부분화. 알겠죠? 부분화입니다. 부분화. 네, 쪼갠다는 의미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부분화시키는 거고 이걸 만약에 한정성의 원칙으로 한다면 뭐다? 사람에게만 알 사람만 알도록 하세요라고 구별해 주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참에 한정과 부분화 이제 단순 두 문자에 집착하지 마시고 이 경찰에 보면은 원칙이라는 게 꽤 많이 나오는데 그 원칙들이 진짜 원칙이 아니라 여러분 이건 대학교 교수들이 학문화시키려고 괜히 원칙처럼 인위적으로 만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원칙을 여러분 무조건 두 문자 쭉 외우면 실제 적용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시험 풀 때. 그래서 원칙이지만 진짜 중요한 원칙은 좀 외울 필요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제대로 이해만 딱 해버리고 나면은 절대 지문에 낚일 이유가 없습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해서 봐두십시오. 하나 더 요 정보 보안 원칙이 정보 업무 원칙으로 하나 더 한다면 뭡니까? 정보 보안과 효율의 조화의 원칙이 들어가겠죠. 그건 당연하죠. 그렇죠? 보안만 강조하다가 일이 안 되면 어떡해? 그러니까 일도 될 수 있고 효율성도 할 수 있고 또 보안도 할 수 있고 둘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당연한 논리들입니다. 그러면 보안 원칙 끝났죠. 3개. 네. 이러면 퉁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두 문자 계속 해가지고 보안 원칙 뭐였지? 아 몰라 어떡해? 이렇게 가시면은 스스로의 발에 넘어집니다. 네. 자, 그 다음 45번 가보죠. 비밀 분류입니다. 이번에 비밀 분류. 비밀 분류의 원칙 중에서 2급 비밀은 누설될 경우에 국가 안전보장에 막대한 요 지문을 고른 이유가 의외로 자주 나오는데 자, 비밀 분류죠.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 2급 비밀 맞습니다. 자, 정보는 정보 분류로 가면 정보 보안 분류로서 1급, 2급, 3급 이렇게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자 1급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어떤 걸 1급이라고 부르냐면 이게 만약에 노출되었을 때 국가안전보장청에서 아주 위태롭게 할 때 이 수식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정의된 문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된. 그리고 2급 정보, 2급은 어떤 거냐면 이게 노출되었을 때 막대한이 어느 정도까지는지는 모르겠지만 막대한이라는 전형적 수식어를 씁니다. 막대한. 그리고 3급 정보는 어떠하다? 이것은 해를 끼치.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이런 거야말로 간단 두 문자로 1, 위, 2, 막, 3, 해 이렇게 딱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1위, 2막, 3회. 여기서의 고르는 기준은 수식어입니다. 수식어. 알겠죠? 그러니까 가치의 요소로 고를 수는 없고 수식어로 객관식을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1위, 2막, 3회. 이렇게 팩트 두 문자로 딱
확실히 잡아두십시오. 그래서 지문을 보시면은 2급 비밀이 누설될 경우에 그게 뭐 세계평화됐든 국가안전보장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린 뭐다? 막대한이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막대한. 자, 막대한. 그리고 1급은 바로 위태롭게 하는 거고 2급은 막대하게 하는 거고 3급은 해를 끼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딱 구별하시면 되는 거죠. 관련돼서 시험에 낸다면 뭐가 제일 많이 나오느냐? 당연히 이 녀석이죠. 1급인데 요 1급이 시험에 나오면 자 한꺼번에 정리해버리면 여러분은 1급이 나오면 항상 기억할 게 이 1급은 무조건 원칙이 분리 따로 무조건 분리야. 따로야. 알겠죠? 분리 따로 하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않습니다. 분리시키고 따로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요 1급에 관련되는 주체는 누구냐면 국정원장입니다. 국정원장. 국정원장이 1급에 반드시 끼어듭니다. 자, 그래서 1급부터 쭉 나오면 무조건 보관을 하고 뭐가 됐건 분리하고 따로 한다. 그리고 국정원장이 주체로 끼어든다. 그리고 1급의 기준 정의는 바로 뭐다? 위태롭게. 그러면 1급 관련 2, 3급과 혼동시킬 때 해결은 다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비밀 중에서 45번 자, 요거 해결했고 넘어오셔서 46번 보세요. 3급 비밀은 누설될 경우에 국가안전보장에 해 3해. 그렇죠? 1위 2막 3해. 해. 됐습니다.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이다. 자, 47번까지 가보죠.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고 등급으로 분류하되 최고 등급 틀렸죠? 최고 등급이 아니라 비밀은 최저 등급. 왜? 지켜야 할 마지노선인 거죠. 알겠죠? 그래서 최저입니다. 최고 등급 해버리면 이건 도달해야 될 상위 목표라서 이게 아니고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야 돼. 그래서 최저의 등급을 가져가는 거죠. 최저 등급. 그래서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해서는 안 된다. 쉼표 뒤는 그냥 당연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비밀은 최저 등급. 그렇죠? 비밀은 최저 등급. 그러면 적절하다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최저 등급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저 등급. 자, 그 다음 48번을 오셔서 하나 더 보면 자,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접수기간이 필요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접수기간이 하면 말이 안 되는 게 비밀은 접수기간이 많이 한다는 말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 보세요. 자, 외국으로부터 어떤 비밀에 관련된 정보가 왔습니다. 예를 들면 뭐 CIA가 한국 정부로 이렇게 정보를 줬습니다. 그러면 그걸 접수한 기관이 예를 들어 접수한 기관이 우리나라 국정원이 접수했다고 칩시다. 자, 국정원이 접수했다 치면은 그러면 이 접수한 기관이 한다는 말은 뭐다? 얘가 결정권을 갖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누가? CIA가 야 이거 2급이 하고 줘버리면 그냥 접수한 대로 2급이 되는 겁니다. CIA가 이거 1급이 하고 줘버리면 그냥 1급으로 되는 거죠. 그럼 뭐다? 정보 주권 뺏기는 거예요. 이거는. 알겠죠? 우리가 정보를 갖고 우리가 가공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든 영국이든 일본이든 북한이 줄 수는 없겠지만은 그들이 주권을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 접수한 기관이라는 말하고 생산 기관이라는 말이 왜 다르냐면 정보 주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산 기관은 좋죠. 그냥 접수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고 아 그래 이걸 이제부터 사실은 얘들이 대회비로 참가로 줬는데 야 우리 1급으로 하자. 우리가 1급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이건 우리 주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그냥 단순히 접수기관 생산이 이게 뭐라고가 아니라 정보 주권이 누구에 있느냐는 진짜 중요한 의미가 깔려있는데 이 이야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죠.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형식적으로 공부를 하신 거예요. 알겠죠? 이걸 알고 나면 이제 이런 지문에 헷갈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정보 주권 때문에 누가 한다고? 생산기관이 뭐냐면 그 정보를 데이터를 설정하는 사람들 전부 다 생산기관이라고 불러줍니다. 생산기관. 알겠죠? 생산기관. 제가 OX에서 이 지문 정말 중요하면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이죠. 이때는 뭐다? 접수기관을 따라야 되는 거야. 알겠죠? 내가 이거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이 가서 에이 뭘 중요해? 김만희 아니야. 이러면 뭐 여러분이 생산기관이 되는 거야. 지금 수업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지금 수업은 아주 고도의 농담을 하는데 이 농담을 웃는 사람은 이게 이해가 된 거예요. 지금 전달해 주는 것은 여러분은 접수기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알겠죠? 외국과의 관계는 정보 주권 때문에 생산기관이 결정하는 거야. 아셨죠? 네. 아, 이 하이 클래스의 유머를 해도 웃질 않네. 침묵 시위 현장에 와 있는 제 기분이 어떤지 참. 자, 이렇게 해서 접수기관이냐 아니면 생산기관이냐 바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논리로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외국 정부라든가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접수기관이 이러면 안 된다고 했죠. 정보 주권이 뺏겨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그 맥락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마 노량진 수험가에서 전혀 못 봤을 겁니다. 이건 진짜 전공화된 수준에서 접근해야만 볼 수 있는 숨어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확실히 이렇게 이해해버리고 나면은 암기 부담이 줄어듭니다. 장담하건데 오늘 이렇게 정리한 게 몇 개 안 되는 문장 같지만은 확장성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기출지문이라든가 모의고사라든가 혹은 뭐 OX라든가 이런 곳에 한번 접근해 보세요. 거의 다 맞물려서 해결이 되게 됩니다. 네. 자, 이거 잘 봐놓으세요. 48번까지. 자, 그러면 됐고.